1862년 34살의 톨스토이는 18살의 소냐 베르스에게 청혼하기 전 한 가지 이례적인 일을 했다. 자신의 일기장을 그녀에게 건넨 것이다. 그 일기에는 방탕한 청년 시절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도박에 빠졌던 날들, 집시 여인과의 관계, 하녀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까지. 톨스토이는 사랑하는 여인 앞에서 자신의 가장 추한 면을 먼저 꺼내 보였다.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사랑의 방식이었다. 완전한 솔직함만이 완전한 사랑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는 믿었다. 소냐는 그 일기를 읽고 밤새 울었다. 하지만 청혼을 거절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도 그 솔직함에서 사랑의 증거를 보았을 것이다. 누군가가 자신의 가장 낮은 곳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를 신뢰한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그러나 여기에 씨앗이 있었다. 톨스토이의 솔직함은 자기 고백이었지 소냐에 대한 배려는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정직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그 정직이 상대에게 어떤 상처를 남기는지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는 것과 사랑하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을 보여주는 것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톨스토이는 그 강의 존재를 끝내 알아채지 못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나는 진심이었는데 상대는 그 진심의 상처를 받은 적. 나는 솔직했을 뿐인데 상대의 눈에 눈물이 고인 적. 우리는 흔히 진심을 다하면 통할 것이라 믿는다. 마음을 다 열면 상대도 열 것이라 기대한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진심의 유무가 아니라 진심을 전하는 방식에 있는 경우가 많다. 같은 마음이라도 건네는 손의 방향에 따라 선물이 되기도 짐이 되기도 한다. 톨스토이와 소냐의 결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설들이 태어난 집 안에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부부, 갈등이 함께 자라고 있었다. 소냐는 훗날 이렇게 적었다. 결혼 첫날부터 외로웠다고.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사랑은 시작부터 서로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던 셈이다. 사랑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이다. 이것은 톨스토이와 소냐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래된 관계가 천천히 무너지는 거의 모든 곳에서 같은 비극이 조용히 반복되고 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 한다. 40여 년을 함께한 두 사람이 어떻게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가장 먼 사람이 되어갔는지, 그리고 그 긴 어긋남의 끝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를.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서재에 밤마다 불이 켜졌다. 톨스토이가 낮 동안 쏟아쓴 원고를 소냐가 밤에 정서하는 일이 반복되었다. 그의 악필은 유명했다. 수정하고 지우고 여백에 덧붙이고 다시 줄을 긋는 원고를 읽어내는 것은 거의 해독에 가까운 작업이었다. 소냐는 전쟁과 평화의 원고를 7번 넘게 베껴 썼다. 1300장이 넘는 분량을 임신과 출산과 육아를 하면서. 이것은 단순한 필사가 아니었다. 소냐는 베끼면서 오류를 잡았고 문맥이 끊기는 곳을 표시했으며 때로는 톨스토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면의 모순을 지적하기도 했다. 전쟁과 평화는 톨스토이의 천재성이 낳은 작품이지만 그것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소냐의 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 시절의 두 사람은 하나의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다. 위대한 작품을 만드는 것. 소냐에게 필사는 남편과 같은 세계 안에 머무는 방법이었다. 글자를 따라 쓰는 동안 그녀는 남편의 생각 속에 들어갈 수 있었고 작품의 일부가 될 수 있었다. 그것은 사랑의 형태이기도 했다. 함께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 같은 방향을 바라본다는 것. 많은 관계가 그러하듯 공통의 과업이 있을 때 두 사람 사이의 균열은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나 소냐가 원했던 것은 공동 창작자로서의 인정만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랐다. 서재에서 나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아내의 하루를 묻고 한 사람의 남편이자 아버지로 곁에 있기를. 톨스토이에게 소냐는 자신의 사명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였지만 그가 무언가에 몰두할 때 가족은 배경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작품에 관해서는 완벽주의자였으나 관계에서는 놀라울 만큼 둔감한 사람이었다. 13명의 아이를 낳았고 그중 5을 먼저 떠나보냈다. 소냐는 아이들의 교육, 영지의 살림, 출판 협상까지 도맡았다. 톨스토이가 세계적인 작가로 우뚝 서는 동안 소냐는 그 세계의 기반을 혼자 떠받치고 있었다. 하지만 톨스토이의 눈은 늘 더 먼 곳을 향했다. 인류의 고통, 러시아 농민의 삶, 예술의 의미.
거대한 질문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바로 곁에 서 있는 사람의 눈빛은 점점 흐려져 갔다. 소냐는 훗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그가 전 세계를 사랑하려 할수록 나는 더 외로워졌다고.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던 것이다. 톨스토이는 자신의 세계에 소냐를 초대하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소냐는 남편이 자기 세계로 내려와 주는 것이 사랑이라 느꼈다. 둘 다 진심이었다. 하지만 진심과 진심 사이에도 번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시절의 두 사람은 아직 몰랐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가장 깊은 대화를 나눈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는가? 매일 얼굴을 마주하면서도 정작 서로의 마음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채 지나간 시간들. 톨스토이와 소냐의 집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1880년대 톨스토이에게 거대한 전환이 찾아왔다. 그는 이미 전쟁과 평화와 안나 카레니나로 세계적 명성을 얻은 뒤였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삶의 목적을 잃어버린 그는 자살 충동에까지 시달렸다. 그리고 그 위기를 지나며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사유재산을 거부하고 육식을 끊고 농민처럼 직접 밭을 갈고 구두를 만들었다. 기독교의 원시적 가르침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선언했고 교회와 국가 권력을 동시에 비판했다. 세계가 그의 사상에 주목했고 순례자와 추종자들이 야스나야 폴리아나로 몰려들었다. 소냐에게 이 변화는 재앙이었다. 남편은 저작권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저작권 수입은 13 자녀를 먹여 살리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다. 소냐는 아이들의 교육비, 영지의 유지비, 가족의 미래를 생각해야 했다. 톨스토이가 인류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소냐는 내일 아침 식탁에 올릴 것을 걱정해야 하는 사람이었다. 이것은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라는 단순한 틀로 읽히기 쉽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문제였다. 두 사람 모두 가족을 사랑했다. 다만 톨스토이는 가족이 자신의 신념을 함께 따라와 주기를 기대했고 소냐는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본분이라 믿었다. 싸움이 잦아졌다. 소냐는 남편의 위선을 지적했다. 재산을 포기하겠다면서 왜 백작의 저택에서 사느냐고. 톨스토이는 아내의 물질적 집착을 한탄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를 바꾸려 했고 두 사람 모두 실패했다. 바꾸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두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려 할 때 관계는 서서히 전쟁터가 된다. 톨스토이는 일기에 아내에 대한 분노와 실망을 적었고 소냐도 자신의 일기에 남편에 대한 원망과 외로움을 적었다. 같은 지붕 아래서 두 권의 일기가 서로를 향해 소리 없이 비명을 치르고 있었다. 흔히 가치관이 달라서 헤어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조금 더 들여다보면 가치관의 차이 자체보다 그 차이를 다루는 방식이 관계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 톨스토이와 소냐는 서로의 세계를 이해하려 하기보다 자기 세계의 정당성을 증명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 설득하려 했고 설득되지 않는 상대에게 좌절했다. 사랑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화해의 시작이 될 수 있었지만 두 사람 모두 그 한 발을 내딛지 못했다. 한 사람이 있었다. 톨스토이의 사상을 온전히 따르겠다고 맹세한 사람. 블라디미르 체르트코프. 그는 귀족 출신의 군인이었으나 톨스토이의 가르침에 감화되어 모든 것을 버리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톨스토이가 말하는 이상을 현실에서 실천하려 했고 톨스토이의 저작을 편집하고 출판하는 일에 평생을 바쳤다. 톨스토이에게 체르트코프는 아내가 해주지 못하는 것을 해주는 존재였다. 동해, 이해, 무조건적인 수긍. 소냐의 시선에서 체르트코프는 전혀 다른 존재였다. 남편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사람, 가족과 남편 사이에 벽을 세우는 사람. 소냐는 체르트코프가 톨스토이의 저작권을 가로채려 한다고 의심했고 실제로 체르트코프는 톨스토이의 유언장 작성에 깊이 관여하며 저작권이 공공에 귀속되도록 압박했다. 소냐에게 이것은 가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배신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물음이 떠오른다. 사람은 왜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가? 답은 어렵지 않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곳에서 그 이해를 찾으려 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 톨스토이는 소냐와의 관계에서 점점 고립되어 갔고 체르트코프는 그 빈자리를 정확히 채웠다. 체르트코프와 있을 때 톨스토이는 자신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고 느꼈다.
자신의 사상이 옳다는 확인을 끊임없이 받을 수 있었다. 그것은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위험이기도 했다. 자기 말에 동의하는 사람만 곁에 두기 시작하면 자기 안의 모순을 볼 수 있는 거울은 사라진다. 소냐는 불편하고 날카로운 거울이었지만 적어도 톨스토이의 위선을 비추어 주는 거울이기는 했다. 관계에서 제3자의 등장이 늘 파괴적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의 빈 공간을 제3자가 채우기 시작할 때 원래 관계의 균열은 더 깊어진다. 체르트코프가 문제의 원인이 아니었다. 그는 이미 존재하던 균열의 증상이었다. 톨스토이와 소냐가 서로에게 하지 못한 말들, 건네지 못한 이해, 내밀지 못한 손, 그 모든 부재가 체르트코프라는 이름으로 구체화된 것이다. 만년의 야스나야 폴리아나는 전쟁터와 다르지 않았다. 소냐는 톨스토이의 일기를 몰래 읽으려 했고 톨스토이는 비밀 일기를 따로 썼다. 소냐는 체르트코프의 방문을 막으려 했고 톨스토이는 그럴수록 더 완강해졌다. 사랑이 남아 있었기에 더 아팠다. 이웃만 남았다면 차라리 무관심해졌을 것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무관심해질 수 없었다. 이유하면서도 곁을 떠나지 못했고 함께 있으면서도 끝없이 외로웠다. 사랑하는 방법이 달랐던 두 사람이 같은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었다. 새벽이었다. 아직 어둠이 걷히지 않은 1910년 10월 28일 야스나야 폴리아나의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82살의 톨스토이가 집을 나서고 있었다. 주치의 마코비츠키만이 그를 따랐다. 소냐는 자고 있었다. 톨스토이는 아내에게 편지 한 통을 남겼다. 나를 찾지 말아달라고, 혼자 있게 해달라고. 세계적인 대문호의 가출. 이 소식은 순식간에 러시아 전역으로 그리고 세계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물었다. 왜 떠났는가? 톨스토이 자신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않았을지 모른다. 단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전날 밤에도 소냐가 그의 서재를 뒤지는 것을 목격했다. 비밀 일기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장면을 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 48년의 결혼 생활 동안 쌓여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이 가출은 정말로 도망이었을까? 어쩌면 톨스토이는 떠남으로써 마지막 말을 건네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이렇게까지 힘들다는 것을 말로는 전할 수 없으니 몸으로 보여주는 것. 관계에서 떠나는 행위는 때로 포기가 아니라 가장 절박한 형태의 소통이 되기도 한다. 물론 그것이 건강한 방식은 아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들리지 않았던 목소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 그것뿐일 때 인간은 떠난다. 톨스토이는 기차를 탔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여동생이 있는 수도원을 먼저 찾았고 그 뒤에도 계속 남쪽으로 이동하려 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기차 안에서 열이 오르기 시작했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결국 야잔 방향으로 가던 중 아스타포보라는 작은 간이역에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다. 역장이 자신의 관사를 내주었고 톨스토이는 그 좁은 방에 누워야 했다. 소식을 들은 소냐는 즉시 특별열차를 타고 달려왔다. 그러나 역에 도착한 그녀에게 허락된 것은 창문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는 것뿐이었다. 주치의와 체르트코프 그리고 톨스토이의 자녀 중 일부가 소냐의 면회를 막았다. 톨스토이가 아내를 보면 흥분하여 상태가 악화될 것이라는 이유였다. 소냐는 관사 밖에서 서성이며 남편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48년을 함께한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한 장의 벽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있었다. 떠났지만 떠나지 못한 사람, 달려왔지만 닿지 못한 사람. 이 장면은 두 사람의 관계 전체를 압축하는 상징과도 같다. 늘 함께 있었지만 늘 엇갈렸고 서로를 향했지만 서로에게 닿지 못했다.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이다. 그 사실을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도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다. 이 이야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남아있다. 아스타포보 역관사 앞에 서 있는 소냐의 모습. 검은 옷을 입고 창가에 바짝 다가선 채 안을 들여다보려는 자세. 그 사진 속 소냐의 얼굴에서 읽히는 것은 분노가 아니었다.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한 사람의 곁에 있고 싶다는 가장 단순한 소망이었다. 톨스토이는 열흘을 버텼다. 폐렴이 깊어졌고 의식이 흐려져 갔다. 그 열흘 동안 소냐는 매일 관사 주변을 맴돌았다. 아이들과 제자들이 교대로 곁을 지켰지만 소냐만은 들어갈 수 없었다. 마침내 톨스토이가 의식을 완전히 잃은 뒤에야 그녀는 방 안으로 허락되었다.
그때 소냐가 한 일은 하나였다. 남편의 귀에 입을 대고 무언가를 속삭인 것. 무슨 말이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듣지 못하는 상태였다. 1910년 11월 7일, 톨스토이는 세상을 떠났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남긴 말로 전해지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도 없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가 떠나기 전 며칠간 계속 무언가를 중얼거렸다는 것이다. 농민들, 진리, 사랑. 그 단어들이 뒤섞여 흘러나왔다고 전해진다. 소냐의 이름이 그 속에 있었는지는 기록에 따라 다르다. 장례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서 치러졌다. 러시아 정교회의 의식 없이 톨스토이의 뜻대로 소박하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농민, 학생, 추종자, 기자. 소냐는 관 옆에 서 있었다. 48년 전 한 청년의 일기장을 받아들었던 그 손으로 이제 관 위의 흙을 만지고 있었다. 사랑했기 때문에 멀어진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이 서로 달랐을 뿐이다. 이 문장이 가장 아프게 와닿는 순간이 있다면 바로 이 순간일 것이다. 더 이상 방법을 바꿀 수 없는 순간, 다시 시도할 기회가 영원히 사라진 순간. 관계에서 가장 잔인한 것은 미움이 아니라 뒤늦음이다. 이해할 마음이 생겼을 때 이해할 사람이 없는 것, 손을 내밀 준비가 되었을 때 잡을 손이 없는 것. 톨스토이와 소냐는 평생 서로를 향해 걸어갔지만 끝내 같은 속도로 걷지 못했다. 톨스토이가 떠난 뒤 소냐는 야스나야 폴리아나에 남았다. 9년을 더 살았다. 그 세월 동안 그녀가 한 일은 명확했다.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는 것이었다. 원고를 분류하고 서신을 정돈하고 출판을 감독했다. 살아있을 때는 저작권을 둘러싸고 싸웠던 그 원고들을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스스로 지키고 있었다. 평생 남편의 뜻에 저항했던 사람이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는 그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 이것을 사랑이라 불러야 할까? 집착이라 불러야 할까? 아니면 뒤늦은 화해라 불러야 할까? 어쩌면 그 어느 것으로도 부르지 못할 것이다. 소냐가 원고를 정리한 것은 단순히 톨스토이를 위한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었을 수 있다. 48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에서 그 사람의 흔적을 만지는 것만이 남은 연결이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살아있을 때는 그 세계가 나를 밀어내는 벽처럼 느껴졌는데 떠난 뒤에는 그 벽이 사실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소냐는 1919년에 세상을 떠났다. 남편의 무덤 곁에 묻히지는 않았다. 톨스토이의 무덤은 그의 유언대로 야스나야 폴리아나 숲속에 비석도 없이 소박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그 무덤에는 이름도 날짜도 비문도 없다. 세계 문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무덤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가장 고요한 무덤이기도 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덮으며 한 가지만 묻고 싶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과 같은 언어로 사랑하고 있는가? 상대가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건네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편한 방식으로만 사랑을 주고 있는가? 톨스토이는 세계를 품으려 했지만 한 사람을 품지 못했고 소냐는 한 사람만을 원했지만 그 한 사람에게 닿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사랑했다. 다만 그 사랑이 서로에게 가닿는 길을 찾지 못했을 뿐이다. 사랑에는 번역이 필요하다. 내 진심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옮기는 작업.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다. 상대의 세계에 잠시 들어가 보려는 겸허함. 내 방식만이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인정. 그리고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도 곁에 남으려는 결심. 톨스토이와 소냐가 끝내 건너지 못한 강을 우리는 건널 수 있을까? 대답은 간단하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오늘 한마디를 건네는 것.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상대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그것이 사랑의 번역이고 관계의 시작이고 어쩌면 이긴 이야기가 전하고 싶었던 전부다.